네, 오늘 있었던 연천 일대에서 있었던 남북 간의 총격전 좀 더 자세한 상황 군사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남북 간의 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주로 이제 서해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그 서해상이 아닌 그 전방에서 이게 남북 간의 총격전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요. 네. 자, 오늘 이 상황을 하나하나 좀 다시 한번 그 재구성을 해보죠. 자, 이 보면은 그 북한 쪽에서 아마 4시를 전후해서 이 우리 측에 이제 총격을 가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고사총으로 쐈다고 하거든요. 네. 자, 이 화기가 어떤 화기고, 자,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진 화기인지 한번 분석해 주시죠. 고사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관총이에요. 네. 예. 이제 14.5mm 기관총을 포신을 두 개를 연결시켜서 그걸 한꺼번에 하늘로 쏘는 겁니다. 예. 기관총을 하늘로 이렇게 계속 쏘면 아주 구형의 무기인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 예. 저건 37mm 총이고 저거보다 조금 더 포신이 가늘죠. 저런 것을 두 개가 연결된 것을 하늘로 쏟아보면 저게 뭐 한 2차 대전 때 이렇게 설계가 된 무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쓰는 그 기관총이라는 말과 거의 예, 기관총입니다. 예, 명칭이라고 기관총인데 합니다. 우리 거보다 기관총인데. 조금 구경이 굵으니까 위력이 조금 더 크겠죠. 14.5mm 14.5mm. 정도면은 어느 정도 위력을 가진 건가요? 14.5mm 같으면 우리 엄지 손가락만 한 굵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화면에도 계속 나왔는데 그게 우리 땅을 향해서 쏜 게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쏘았다가 최대 사정거리를 벗어나서 그냥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 겁니다. 예. 떨어진 게 지금 세면 바닥에 지금 뭐 많이 파였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탄이 크기 때문에 그게 뜻하지 않게 만약에 사람에게 맞았다면 그것은 거의 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력이 되는 것이 탄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이제 반면에 12.7mm 기관총을 쐈는데 그 12.7mm 기관총은 K6라고 하는 겁니다. 예. 네. 그 이제 지름이 12.7mm, 즉 1.27cm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성인의 그 중지 손가락 굵기 정도 됩니다. 우리가 길이도- 보유한 그 화기 중에서는 이 14.5mm 고사총과 가장 유사한 그 화기로 그렇죠.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14.5mm를 쐈기 때문에 그 총알을 확인하고 그러면 이것과 유사한 것을 우리가 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12.7mm 다음이 바로 40mm 유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갭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우리 합참에서는 북한이 37mm를 쐈으면 우리도 뭐 한 40mm 또는 우리는 40mm 포 다음에는 또 이제 그 우리 천마 비호라가 있어요. 그 30mm 포가 또 있습니다. 그거로 만약에 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14.5mm였기 때문에 우리도 기관총으로 한 40발, 즉 북한이 쏜 것보다 한 3배 정도. 네. 지난번에 그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의 포격 도발이 있었을 때도 우리가 한 3배 정도 쏘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윤희 합참의장 취임 이후로 줄곧 이어지는 것이 한 3배 정도로 갚아준다. 예. 이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우리는 12.7mm K6를 3배로 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북한이 갑자기 실질적인 군사 행동에 나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분석을 해봐야 될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최근 1년의 어떤 그 국제 정세가 북한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네. 이 남북한 관계가 지금 사실 뭐 진전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전을 이렇게 쭉 크게 조금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보면 중국이 전폭적인 지원을 못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활로를 일본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그 납북자 문제를 해결을 하는 척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교류 협력에 대한 의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셔서 연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인권 문제에다가 비유를 해서 그 은유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일본도 인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가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다. 그러니까 지금 사상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인 북한과 교류하는 것이 일본은 갑자기 두려워진 것이죠. 뭐 두려워졌다기보다는 부담스러워진 것이죠. 또 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북한과 교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이고 그런 여러 상황에서 또 느닷없이는 아니겠습니다만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을 인권 문제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지금 총회에서 지금 의결할 것을 회람을 돌리고 있습니다. 원안을 작성해서. 그것이 만약에 가결이 되면 이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것이 북한은 가입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주변에서 외교적으로 북한을 쪼아오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부담스럽다. 그리고 김정은이 이제 그 최고 지도자로 취임한 지 한 3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김정은 취임 이후에 사실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네. 핵 개발한다고 돈 썼죠. 그리고 마식령 스키장이다, 뭐 평양의 놀이공원이다, 물놀이공원이다, 또는 뭐 여러 가지 건물, 아파트, 대단히 아파트 공사를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기업이 자기네들 돈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기업이 다 국영입니다. 즉 국가의 돈으로 썼다는 것이고 국가의 돈이 모자라면 김정은이 개인 통치 자금을 쓴 것입니다. 즉 이제는 한 3년간 자신의 아버지보다는 나도 못지않다 또는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많은 지출을 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는 곳간이 바닥이 보이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인권 문제를 외교적으로 조아가니까 굉장히 어떤 그 공공한 어떤 그런 입장에서 그것이 더 이상 퍼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이게 거시적으로 또 네. 짚어주셨습니다만 오늘 일어났던 총격전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좀 저희가 이제 미시적으로 양쪽의 어떤 총격전 상황을 좀 더 짚어보면은 북한의 속내를 그래도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게 북한에 쓴 그 화기 고사총 기관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과거에 보면은 이제 그 연평도에서 이제 포격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는 뭐 엄청난 피해를 이제 저희가 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군사적으로 양측 간의 이제 충돌 양상이 굉장히 확전이 되는 거고요. 네. 자, 오늘 보면은 그 소총으로 쏘지는 않았고 이제 기관총으로 쐈는데 북한이 그 선택한 그 화기의 종류와 그 도발의 강도로 비춰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을 이게 도발을 감행하면서도 뭔가 이제 상황을 좀 통제하겠다는 그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어떤 고강도 도발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강도 도발은 아니죠. 예.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우리가 전단지를 살포를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살포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거기에다가 예. 이제 공격을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공격하지 않았죠. 우리 오늘 YTN에서 실황 중계를 아까 한 11시 반경, 오전 11시 반경에 전단지 살포하는 것을 실황 중계를 했습니다. 예. 제가 그때 이제 다른 그 소재로 이제 여기 앉아 있었는데 네. 그 전단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11시 반에 날렸고 그래서 파주에서 연천에서 또 날렸고 오후에 또 지금은 별도의, 연천에서 예, 누군가 다른 또 전단지가 단체가 있죠. 또 살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거기에다가 지금 쏘았는데 만약에 파주에서 날리는 곳에서 쏘았다면 즉 오두산 통일전망대죠. 그 바로 파주의 오두산 통일전망대 뒤가 아주 대형 유통센터 아울렛도 있고 예. 네. 그리고 뭐 그 파주 신도시도 있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예.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파주에다가 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예. 그런데 그것이 연천에서 쏘니까 예. 연천은 사실은 파주보다는 훨씬 인구가 적은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천을 선택을 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도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이제 예. 쏘겠다라고 했는데 예. 파주에서 쏘는 것을 그들이 공격하기는 왠지 부담스러운데 예. 연천이라는 사람 인구가 좀 적은 인구 밀도가 적은 지역에서 날리니까 예. 여기는 뭔가 좀 자기네들이 쏘아도 혹시나 그것이 낙탄이 되어서 즉 유탄이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다 해도 굉장히 적은 인명 피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도 라는, 효과적으로 예. 군사적인 이제 그 위협은 가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군이 그동안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북한이 우리를 공격을 하면 우리 원점 타격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게 또 원점이 좀 엄밀히 불분명해요. 얘기하면 원점 타격은 아니었죠. 그렇죠. 예. 예, 그 원점이 좀 불분명해요. 예. 그리고 이 지역이 북한군 5사단 지역입니다. 예. 북한군 5사단에서 한 3가지 종류의 대공 화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대인가요? 그냥 우리 보병사단하고 똑같습니다. 예. 북한군 5사단도 보병사단인데 여기는 57mm, 37mm 그리고 이 14.5mm 대공 화기가 즉 하늘을 향해서 쏠 수 있는 무기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걸 골라서 쐈죠. 가장 작은 예, 화기를 선택했다. 14.5mm. 예. 그러니까 어떤 그 분쟁의 가능성을 가장 최소화하고 그들이 공언한 것은 하면서도 이루어내고 자기네들이 그 전하려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는 전달하면서 그런 어떤 입장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박하게 대응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시점이 지금 북한의 그 실세 3인방이 왔다 간 시점이고 그런 상황에서 남북의 대화 개선 의지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한 번도 하지 않은 이 전단지를 향해서 이제
소급 고사총을 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속내를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가 저는 굉장히 이례적인 주입니다. 네. 불과 6일 전에 아까 말씀하신 최룡해, 황병서 이런 북한의 최고 실력자가 내려왔고, 그리고 그로부터 3일 후에 연평도 해상에서 네. 서로 간의 포격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그걸 국방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교전 상황이다라고 공식 확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3일 후에 오늘은 육지에서 서로 포탄은 아니지만 총탄을 주고받았습니다. 물론 1960, 70년대에는 총탄을 주고받았던 일은 많죠. 그런데 그것은 주로 DMZ 내에서 네. 했지만 이렇게 민가를 향해서 떨어질지도 모르는 총탄, 그것도 아주 소총탄이 아니고 중화기에 속하는 그런 총탄을 쐈다는 것은 뭔가 북한이 많이 쫓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큰 구도와 더불어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날려보낸 이 전단들이 북한 지역에, 즉 황해도와 강원도는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휴대폰 기지국이 통하지 않는 사각지대입니다. 정말 네. 북한으로서는 가장 정보 통제가 확실하게 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이에요. 여기에다가 휴대폰이 아닌 또 다른 매체로서 김정은 정권의 부당성을 알리는 이런 것들이 계속 가해진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금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중국 정부가 대단히 어떤 강경한 진압을 못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지난 천안문 사태 때는 중국 그 정부가 탱크로 거의 사람을 밀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진압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음을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 자신들이 이러한 도미노가 북한으로 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과거에 보면은 남북 관계 상황을 보면요, 대화 국면에서도 북한이 이 화전 양면수를 펼친 사례는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사실 이게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2002년도 제2연평 해전 때는 남북 관계 굉장히 좋을 때였습니다. 예. 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아주 잘 작동하고 있었을 때고, 그때는 우리 한일 월드컵 3, 4위전 터키와 대한민국이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날이었어요. 예. 네. 그리고 1999년도 제1연평 해전 때는 그 최초의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준비 중에 있던 때였고, 그리고 이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또 대청해전, 2009년 대청해전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그 위원장이 또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겉으로는 이렇게 아주 그 화해적인 국면을 가다가도 언제든지 어떤 그 물리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례를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자, 오늘 그 신인균 선생님과 이제 대담 내용을 보면은 일단 우리가 한 가지는 또 이제 추가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북한과 남한, 남북 간에 오늘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좀 긴장감이 이제 일시적으로 고조됐습니다만, 일단 북한 쪽도 그렇고 우리 쪽도 그렇고 서로 경고의 메시지는 보내면서도 또 확전되지를 원하지 않는, 그래서 어느 상황 관리는 정도는 서로가 했다고 상황을 봅니다. 관리하면서 그 전개시켜 나가는 그런 면이 있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남북 간의 이런 그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 때 우발적으로 이 상황이 이렇게 확전될 그 위험성은 항상 있거든요. 항상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으로 북한이 어떤 추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단기간 내에. 자, 마지막으로 그 부분만 좀 네, 짚어주시죠. 저는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는 추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다만 지금 고위급 회담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 고위급 회담에 가기까지 또는 고위급 회담이 열린 직후라도 북한은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런 도발이라는 카드를 꺼낼 준비 또는 그런 전례가 다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오늘 오전에 장관 주재, 한민구 장관 주재로 정군 지휘관 회의 화상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화상회의를 왜 느닷없이 지금 했냐? 어제 17사단장의 성추행 때문에 화상회의를 한 게 아니고 미리 예정되어 있던 회의였습니다. 즉 이미 군은 예상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화상회의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북한의 도발은 강력하게 대응한다. 두 번째 도발이 어떤 지휘관의 문란 행위 용납하지 않겠다. 이거였거든요. 두 번째 내용이. 그래서 첫 번째, 즉 이미 우리 군은 예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예상이 결코 허언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비 태세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 안전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